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이 예언을 했던 아이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병원에 기약 없이 입원하셨어. 산모와 아이 둘 다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왔거든. 그동안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급하게 우리 집 옆방을 전세로 내놨는데 무당이 그 방에 냉큼 들어왔대. 원래는 거절했겠지만 무당이 들어오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했대. 이 집에서 왜 새들어 사는지 아냐? 아버지가 이유를 물으니 무당이 이렇게 답했어. 내 부인과 애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다 이 집 때문이야. 이 집 원주인들이 내 마누라랑 애의 힘을 다 뺏어간 거라고. 이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며 전 재산을 투자해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이었는데 무당의 말을 듣고 속으로 쫓아내려고 했지만 돈이 급해 그를 협박만 했대.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방 뺀다. 그 후로 아버지는 무당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무당은 어디를 싸돌아다니는지 잘 보이지 않았대. 몇 주가 지나고 어머니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어머니는 다행히 병원으로 옮긴 후 점차 회복되셨어. 하지만 내가 위험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지. 문득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오른 아버지는 옆방 문을 벌컥 열었어. 다행히 무당이 집에 있길래 따지듯이 물었대. 내 마누라는 집 떠나고 나서 몸이 나아졌어. 근데 내 아들은 아직도 상태가 안 좋아. 아는 게 있어? 그랬더니 무당이 대답했어. 산 사람은 데려가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부인은 놔줬지. 하지만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생사의 기로에 있으니 원주인들이 데려가려는 거야. 누구 하나 죽지 않으면 이 일은 끝나지 않아. 아버지는 분노하며 그를 때리고 짐을 던지며 내쫓았대. 그때 큰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 지금 뭐하고 있어? 빨리 와. 애가 나오려고 해. 아버지는 병원으로 뛰어갔고 어머니는 무려 4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계셨어. 병실 안에 들어갔을 때 간호사 한 명이 아버지를 툭툭 치며 말했대. 선생님, 아드님이 힘들어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해. 만약 그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글을 쓸 수 없었겠지. 다행히 나는 태어났고 10초 동안 숨을 쉬지 않다가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했어. 비록 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지만 말이야. 산후조리원 기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무당은 옆방에 있었어. 아버지는 나를 안고 무당에게 갔지. 선무당나 우리 아들 여기 있다. 당당하게 보여주자 무당은 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대. 미안하게 됐어.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중얼거렸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얼마 후 아버지는 전세금을 마련하자마자 무당을 내쫓았대. 그런데 말이야. 얼마 전 어머니와 이모가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어. 어머니가 임신 초기 때 쌍둥이였다고 하시더라고. 임신 8주 때는 태반과 심장이 2개 보였는데 15주 차에 하나의 심장이 멈추고 태반이 쪼그라들어 자연 소멸했다고 해. 두 번째 이야기, 아프리카에서 만난 카메라 도둑. 처음에는 나도 해외여행 초보자들처럼 호텔에서 자고 맛있는 걸 잔뜩 먹고 돈도 넉넉히 챙겨가곤 했어. 하지만 그런 여행은 휴양이지 진짜 여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 배낭여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 여행자들과 친해지고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진짜 여행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 뒤로는 정처 없이 세계 곳곳을 떠돌고 있어. 예전엔 인터넷에서 어디는 치안이 안 좋으니 가지 말라는 글을 자주 봤어. 하지만 그런 글을 신경 쓰면 세상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중동 여행을 무사히 마쳤을 때는 자신감도 많이 붙었어. 사실 중동 치안이 엉망이긴 해. 하지만 기본적인 여행 수칙만 지키면 큰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었어.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애진 곳엔 가지 말고 이유 없는 친절은 경계하고 여럿이서 다니고 함부로 사진을 찍지 말라는 기본적인 수칙들 말이야. 그래서 난 아프리카도 비슷하겠지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어. 아프리카를 무사히 종단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 여행 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나라 배낭 여행객들이 생각보다 많아. 다만 그런 일들이 뉴스에 다 보도되진 않아. 한국과 관계가 있는 국가에서 벌어진 큰 사건이 아니면 알려지지 않거든. 열차에서 칼에 맞거나 총에 맞아도 오지에선 누구도 모를 수 있어. 한국에서는 산속에서 사람 하나 죽어도 등산객들이 시신을 발견하곤 하지. 하지만 아프리카에선 다르더라. 여긴 사람이 죽어도 별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 그냥 동네개 한 마리가 죽은 것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야.
시체를 봐도 신고하지 않아.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은 내전과 테러, 소규모 전쟁이 일상이라 사람들의 감각이 무뎌진 거지. 사람 목숨에 대한 무관심이란 게 정말 낯설더라. 아프리카 여행을 위해 인터넷으로 동행자를 구했는데 원래 3명이 가기로 했던 일행 중 1명이 잠수를 타는 바람에 결국 2명이 출국했어. 현지에서 한국인 형을 만나 3명이 함께 다녔고 중간엔 일산에 산다는 한국어를 하는 일본인 동생도 합류했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 살아서 귀국한 건 나 혼자였어. 버스 납치. 야간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새벽에 괴한들이 총을 들고 버스를 멈춰 세웠어. 그들은 승객들의 돈을 모두 털어갔고 반항하는 사람 몇 명은 그 자리에서 죽였어. 한 번은 운전기사를 쏴 죽이기까지 했어. 결국 남은 사람들이 돌아가며 버스를 운전해야 했어. 난 트럭 같은 큰 차량을 운전해 본 적도 없고 면허도 이종인데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하는 상황이었어. 하지만 그런 극한 상황에선 어떻게든 운전하게 되더라. 숙소에서의 납치. 배낭여행 중반쯤 되면 돈을 아끼려고 싼 숙소를 찾게 돼. 하지만 그런 곳일수록 치안이 나빠. 어느 날 묵고 있던 숙소의 괴한들이 총과 칼을 들고 들이닥쳤어. 그들은 모든 것을 털어갔고 반항하는 사람들은 찔리거나 어딘가로 끌려갔어. 길거리 어린아이들. 길에서 어린아이들이 카메라 같은 걸 낚아채 까는 일이 있었어. 아이를 따라가다 보면 그게 미끼라는 걸 알게 돼. 아이를 쫓아가면 그들의 무리가 기다리고 있어. 그곳에 도착하면 거의 살아 돌아가기 어렵다고 보면 돼. 음식에 타는 수면제. 여행 중엔 로컬 식당에서 현지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지지. 하지만 그런 식당도 잘 알아보고 가야 해. 괴한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선 음식에 수면제를 타놓고 그걸 먹으면 정신을 잃게 돼. 눈을 뜨면 이상한 곳에 있고 도망칠 수 없으면 그대로 목숨을 잃는 거야. 이 모든 상황을 나는 직접 겪었어. 여행 중 동행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했고 결국 나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어. 그 후로 한동안 심리치료를 받았어. 아프리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계획을 정말 철저히 세우길 바래. 난 당분간 그런 곳으로 여행 갈 자신이 없어. 세 번째 이야기, 무장단체와 마주친 아프리카의 공포. 니들 사람 죽는 거 본 적 있어?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말고 진짜 눈앞에서 죽는 거 말이야. 나도 나름 곱게 자라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 근데 아프리카 배낭여행 갔을 때 처음 겪게 되었지. 한국에서 출발할 때 친구랑 둘이서 뭐 가서 큰일 있겠어 하고 천하태평이었어. 근데 공항에 내리고 택시 타고 시내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들의 시선을 마주하니 겁이 나더라. 뭔가 이상했어. 유럽 같은 곳에서는 처음엔 신기하고 기대가 되거든. 근데 아프리카는 달랐어. 왠지 모르게 무서웠어. 적응될 때까지 가이드 투어를 하기로 했지. 가이드 1명과 운전기사, 그리고 버스 1대를 대여했어. 여행객 10명 정도를 모아 함께 다니기로 했지. 마침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기준 인원을 못 채워서 우리에게 합류하라고 권유하길래 바로 참여했어. 근데 시골 비슷한 곳을 지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차 앞길을 누가 막더라. 그리고는 총으로 버스 유리창을 쐈어. 무장한 놈들이 버스 안으로 들어와서 뭐라고 떠들었고 가이드가 나가서 그들과 대화하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쏴 죽이더라. 게임에서 들리는 총소리랑은 비교가 안 돼. 진짜로 눈앞에서 사람에게 총을 쏘는 걸 보면 멘탈이 무너져. 그놈들은 우리한테도 가진 걸 다 내놓으라고 협박했어. 나는 친구랑 약간 뒤쪽에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사람들이 망설이자 맨 앞자리에 있던 호주인 남자를 바로 쏴 죽이더라고. 그 남자는 와이프랑 함께 온 사람이었어. 우리랑 동양인이라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식사할 때 같이 먹자고 해주던 착한 사람이었지. 그렇게 허무하게 총 한 방에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걸 처음 봤어. 그런데 사람 목숨이 또 끈질기더라. 그 무장단체가 다 털고 떠나고 나서까지 그 호주인이 미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 결국 얼마 못 가서 숨이 끊어졌지만 말이야. 어떻게든 다시 시내로 돌아왔는데 친구랑 나는 너무 무서워서 가진 돈을 다 털어가돼 있는 호텔로 들어갔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은 채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 다음 날 당장 귀국하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공항에서 하루 반을 노숙했어. 다시 시내로 가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그 일을 겪고 나니 사람 목숨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더라. 인생 아둥바둥 살아도 총 한 방이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지인 소개로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 사건 이후로 내 가치관이 많이 바뀐 것 같아. 아프리카 같은 곳에 왜 여행을 가려 했는지 후회돼. 그때 겪은 일 때문에 내 나이에 경험해야 할 소소한 즐거움이나 사는 법, 노는 법 같은 걸 배우는데 크나큰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 네 번째 이야기, 아프리카 배낭여행 중 사라진 친구 이야기. 방금 유저 이슈에 등록된 아프리카 여행 당부 글을 보고 옛날 일이 생각났어.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야. 3년 전 내 오래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성격이 쾌활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모험심이 강한 친구였어. 전형적인 마초 같은 남자였지. 그 성격이 좀 과해서 사고도 많이 치곤 했지만 나쁜 애는 아니었어. 그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제대하면 배낭여행을 꼭 가겠다고 했거든. 나한테도 같이 갈 생각 있냐고 물었는데 난 겁이 많아서 거절했어. 결국 그 친구는 인터넷에서 만난 동행자 한 명과 함께 둘이 출발했을 거야. 목적지는 아프리카였지. 얼마 후에 친구 부모님께서 실종됐다고 하시더라. 한참 후에야 그 친구와 함께했던 동행인이 귀국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 사람을 어렵게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었지. 여행 중에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버스가 괴한들에게 납치됐대. 납치되기 직전 괴한들이 길을 막고 버스에 올라탄 순간이었겠지. 그때 친구가 동행인에게 그러더래. 저놈들 딱 보니까 총 하나만 진짜고 나머진 가짜야. 싸움 좀 해봤으니 진짜 총 든 놈은 내가 제압할 수 있어. 난 해병대 출신이거든. 친구는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을 제압하겠다고 했어. 그 순간 내가 소리치면서 덤비면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덤벼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여기서 고개 숙이고 돈 뺏기고 목숨 구걸하느니 싸우는 게 낫다고 했대. 동행이는 말리려고 했지만 그때 괴한들이 총을 겨누며 들이닥쳤어. 그리고 친구는 말한 대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괴한에게 덮쳤지. 그 뒤 이야기는 모두 예상하는 대로야. 그게 친구의 마지막 말이었어. 그 친구는 평소에도 어디서든 흥분하면 함성을 지르곤 했거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와 하고 외쳤지. 그 말을 듣는데 그 친구가 와 하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나더라. 비록 피는 안 섞였어도 나와 10년도 넘게 친구였던 사이였거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원망스럽고 아프리카로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내가 너무 미웠어. 비록 내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되니 인생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더라. 살아서 뭐하나 싶고. 아무튼 아프리카 여행을 가는 분들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길 바라.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 다섯 번째 이야기, 태국 신혼여행지에서 만난 악몽. 이 사람은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하지만 워낙 겁이 많아서 귀신이 보일 때마다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해. 그러던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신부와 함께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기하게도 그곳에서는 귀신이 보이지 않았어. 외국에 나오니까 귀신이 안 보이는 건가 싶어서 그는 신나게 신부와 시간을 보냈지.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신혼여행을 온 지역의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더래. 그러다 한국인 여성 둘을 만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치 좋은 바닷가가 있다며 그들을 데려가자고 했대. 두 여성은 그의 말을 믿고 따라왔고 셋은 바닷가로 향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가 돌변해 두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는 끔찍한 꿈을 꾼 거야. 놀랍게도 꿈속에서 자신은 한국인 남자가 아니라 낯선 태국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 화들짝 놀라서 깬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호텔방에 있었고 옆에서는 신부가 잠들어 있었지. 그는 이걸 그저 깨꿈이라 생각했어. 며칠 동안 즐겁게 여행을 즐기던 그에게 귀국 전날 또다시 꿈이 찾아왔어. 이번 꿈에서도 그는 며칠 전 꿈에서 두 여성을 살해했던 바로 그 바닷가에 서 있었어.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던 그때 멀리 흰 옷을 입은 두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대. 그는 손을 흔들며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어. 그런데 멀리 있던 두 여자가 눈 깜짝할 새에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대. 그들은 며칠 전 꿈에서 본 바로 그 여성들이었어. 놀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 두 여자는 그를 바라보며 입을 모아 외쳤지. 한국인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집에 데려가 주세요. 너무 추워요. 그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결국 울면서 미안하다며 자신은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어. 여자들은 자기들의 이름과 신원을 밝히며 부모님이 걱정하고 계시니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대.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을 흘리며 정말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어.
꿈에서 깬 그는 꿈이 너무 생생하고 찝찝해서 잠을 잘 수 없었어.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서 그는 가이드에게 물었어. 혹시 이 근처에서 한국인 여성 2명이 죽은 일이 있었나요? 가이드는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가 집요하게 물으니 가이드가 조심스럽게 털어놨어. 여기서는 관광객이 살해당하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소문이 나면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봐 정부 차원에서 사건을 쉬쉬하고 덮어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죠. 가이드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공항으로 향했어. 비행기에서 핸드폰을 꺼두었는데 한국에 도착해 핸드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어. 양가 부모님께 연락하자 모두 깜짝 놀라 그에게 전화를 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던 그 시각. 신혼여행지 인근 바다에서 여성 2명의 시신이 떠올랐다는 거야. 처음엔 그 시신이 신혼부부일 거라 오보가 나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걱정하며 연락을 한 거였어. 다행히 나중에 정정보도가 나서 신혼 미상의 한국인 여성 2명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떴다고 해. 하지만 그는 첫 번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고 확신했어. 꿈속에서 자신이 본 태국 남자가 살인범임을 알았지만 경찰에 가도 증거가 없어 말을 꺼낼 수 없었지. 결국 그는 그 남자의 얼굴을 마음속에 담아둔 채 살아가기로 했다고 해. 6번째 이야기, 폐병원. 내 동생은 이과생인데 일본 대학 랩에서 잠시 일을 했었어. 귀신 같은 존재는 전혀 믿지 않는 이과생이지만 가끔 일본과 동남아에서 겪은 이야기를 해주곤 해. 동남아에서는 별일이 없었는데 일본에서의 경험이 꽤 많더라. 괴담을 많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본에는 심령 스팟이 정말 많아. 관광 상품으로 내놓아도 될 정도로 많은 편이지. 그중 한 곳을 이 동생이 가게 된 거야. 사실 가려고 한 건 아니었어. 동생 친구 중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애가 있어서 동생에게 말도 안 하고 그냥 끌고 간 거야. 동생이 일하던 랩의 유학생 여자애들도 함께 끼게 되었는데 당연히 이과생들답게 과학적 논리를 대며 귀신이 어디 있냐 하더래. 특히 여자애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니까 남자애들이 삐친 거지. 그래서 너희 여자끼리 가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거야. 그 장소는 폐병원이었어. 동생은 그냥 따라 들어갔대.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어떤 방에서 찢어진 여자 옷이랑 속옷을 발견했대. 너무 오래돼서 끝이 다 달아있는 그런 속옷이었어. 그런 게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라 동생과 여자 유학생들은 이곳이 범죄가 일어났던 장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질 나쁜 사람들이 안 좋게 놀다가 버리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대. 기분이 좋을 리 없었지. 그래서 중국 친구 중 하나가 망자를 기리는 의식을 제안했어. 이과생인 여자애들이 너 이과생인데 왜 그런 걸 하냐? 라고 했지만 중국 문화를 잠깐 설명해 주니까 심리적으로 인정하고 따라했대. 중국에서는 망자를 기릴 때 돈을 태우는 풍습이 있는데 거기서 뭘 태우면 화재가 날까봐 조심했대. 그래서 1000엔짜리 한 장을 담뱃불로 지지고 담배를 향 대신 세워두고 기도를 했어. 불이 나지 않게 마지막까지 담배도 잘 처리하고 그대로 돌아왔대. 여자애들이 아무 일 없이 돌아오니까 남자애들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기들도 가겠다며 폐병원으로 올라갔대. 동생과 여자애들은 할 일도 없고 운전도 못하니 그냥 멀뚱멀뚱 서 있었지. 그런데 들어간 지 5분도 안 돼서 남자애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웬 여자가 문 뒤에 반쯤 나와 서서 자신들을 노려봤다고 했대. 남자애들은 여자애들한테 그 여자 못 봤냐? 봤으면 알려주지 왜 그랬냐? 며 화를 냈대. 하지만 여자애들은 아무것도 못 봤다며 당황했지. 심지어 여자애들은 건물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다녀왔는데도 말이야. 그러자 이과생인 여자애들이 너희 단체 환각에 걸린 거야. 귀신이 있다고 믿고 봤으니까 그런 거지.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대. 하지만 남자애들은 정말 봤다고 주장했어.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반쯤 찢어진 여자가 문 뒤에 서서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야. 6명의 남자애들이 모두 똑같이 봤다고 했대. 여자애들은 그런 차림의 여자가 폐병원 안에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해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경찰을 불렀어. 경찰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또 어린애들이 여기 왔구나 하는 태도였대. 심령 스팟으로 유명한 장소라 호기심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여자애들이 침착하게 안에 누가 있었어요. 속옷 같은 것도 봤어요. 하고 설명하니까 경찰이 이야기해줬대. 여긴 망한 사업체가 건물을 철거하지 못해서 방치된 곳입니다.
폭주족들이 점거에 사용하면서 말썽이 많았던 장소예요. 성범죄가 일어난 적도 있고 그런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사건 이후로 그들도 오지 않게 되었고 그 뒤로 심령 스팟으로 불리게 된 곳이죠. 지금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여긴 사유지라서 침입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얼른 나가라 고 했대. 그래서 남자애들을 진정시키고 폐병원을 빠져나왔어. 동생이 빠져나오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는데 2층 창문쯤에 사람 형태가 보이더래. 그런데 그 형태가 누가 봐도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였대. 더는 믿고 싶지 않았고 운전하는 애들까지 멘붕 올까봐 말도 안 했대. 그 이후로 동생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 조금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 7번째 이야기, 태풍 속 사라진 남자의 미스터리. 몇 년 전 큰 태풍이 온 날 밤, Y는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도로는 침수되기 시작했고 시간은 자정 무렵이었다. 저녁부터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도로 위에는 다른 차량도 거의 없었다. Y는 시야를 가로등 불빛에만 의지한 채 운전을 계속했다. 와이퍼를 최대로 켜고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결국 도로 상황이 최악에 이르렀다. 차가 거의 물에 잠겨 타이어가 보이지 않았고 문틈으로 물이 새어들기 시작했다. Y는 더는 물이라고 판단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도움을 요청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보험사 직원은 곧 구조팀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Y는 자신의 위치를 상세히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요란하게 몰아치고 있었다. Y는 불안 속에 구조를 기다리던 중 사이드 미러에 불빛이 보였다. 작은 트럭이 Y의 차 뒤에 멈춰 섰고 우비를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창문을 살짝 내리자 그 남자가 물었다. 괜찮습니까? 젊은 남자였지만 Y에게는 구세주처럼 보였다. 빨리 오셨네요.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으니 창문으로 나오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남자의 도움으로 Y는 무사히 차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우비를 Y에게 건네고 트럭으로 안내했다. Y는 구조 차량 조수석에 타서 남자가 건넨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남자는 엔진과 침수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빗속으로 나갔다. 잠시 후 남자는 보온병을 내밀며 말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Y는 보온병에서 홍차를 따라 마시며 기다렸다. 그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Y씨 되시죠? 현재 상황이 어떠신가요? 네, 구조대가 벌써 와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정말요? 지금 비길은 출입 통제로 인해 구조대가 도착하려면 40분 이상 걸릴 예정인데요. Y는 당황해 말했다. 그런데 10분 전에 이미 젊은 남자분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홍차까지 주셨고요. 보험사는 대답을 잊지 못했다. 저희 직원은 2명 이상이 팀을 이루어 출동하며 홍차 같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Y는 점점 불안해졌다. Y의 손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 남자, 정말 저희 직원이 맞나요? 보험사는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Y는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창밖을 보니 남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당황한 Y는 트럭 주변을 살폈지만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순간 트럭에 시동이 걸렸다. 트럭은 천천히 후진하며 Y를 향해 다가왔다. Y는 공포에 휩싸여 물을 헤치며 도망쳤다. 하지만 트럭은 끊임없이 천천히 따라왔다. 그때 멀리서 밝은 불빛이 보였다. 진짜 보험회사의 구조 차량이었다. Y는 필사적으로 구조대 쪽으로 달려갔고 트럭은 방향을 바꿔 빠르게 사라졌다. 구조대원들도 그 수상한 트럭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Y의 차량에는 침수 외에 손상은 없었다. 타이어도 멀쩡했고 창문이나 문도 손상된 흔적이 없었다. 홍차에도 독이나 수면제가 들어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 남자는 지명수배자도 탈옥수도 아니었다. 그 지역은 사고나 괴담이 있는 곳도 아니었다. 이후 보험사 측에서는 계약 해지를 먼저 제안해왔다. 이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채로 남아있다. 8번째 이야기, 귀갓길 편의점.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심령현상이나 공포체험과 비교하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나에게는 태어나 처음 겪는 심령현상이라 기록해본다. 어제, 안이자정이 넘었으니 오늘의 일이었다. 나는 외식업에 종사하다 보니 날이 바뀌고 나서야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 어제는 마침 오늘 휴가였고 단체 손님 예약이 들어와 혼자 남아 마무리를 했다. 새벽 1시 반쯤 지났을 무렵 슬슬 집에 가야겠다 싶어 가게를 나섰다.
문제는 그 귀갓길에서 시작됐다. 집에 갈 때는 역 가운데를 가로질러 오는 게 지름길이라 그 길로 향했다. 그런데 그 역벤치에 아주머니 한 명이 앉아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페트병에 든 차를 마시고 있었다. 평소에도 그곳에 사람 한두 명쯤은 앉아 있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아주머니가 나를 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병을 입에서 전혀 떼지 않고 있었다. 괜히 엮이기 싫어 재빨리 앞을 지나치려 했는데 내가 지나가자마자 아주머니가 일어서서 내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속으로 제발 그냥 봐주길 중얼거리면서도 혹시 내 착각일까 싶어 걸음을 늦춰봤다. 하지만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아주머니는 나를 추월하지 않았다. 뒤쪽에서는 까르륵, 까르륵 하는 뭔가를 씹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아주머니가 아까 그 페트병을 깨물며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해 완전히 미친 사람에게 찍혔다고 여겼다. 조금만 더 가면 편의점이 있으니 일단 거기까지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언제든 도망칠 수 있게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걸었다. 3분쯤 지나자 편의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아주머니가 걸음을 재촉하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온 힘을 다해 편의점으로 뛰어들었다. 겨우 살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아주머니도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경찰을 불러야 하나 싶던 그때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괜찮아. 무슨 일 당한 건 아니고. 순간 어이가 없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소름이 돋았다. 아주머니는 역 앞에서 마중 나올 사람을 기다리던 중 내 뒤에 누군가 따라붙는 걸 봤다고 했다. 그 사람은 머리가 길고 흑백 옷을 입고 있었으며 내가 지나칠 때부터 아주머니에게 이상하게 보였단다. 앞서가는 나는 뒤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여자는 나에게 딱 붙어 걸으면서도 말 한마디 없었기 때문이란다.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건 아닐까 싶어 아주머니가 내 뒤를 따라왔다는 거다. 그리고 편의점이 보이자 나를 잡아 대피시키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뛰어 들어가는 바람에 여자는 그대로 걸어나갔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내가 걱정돼 편의점 안까지 따라온 거였다고 했다. 믿기 힘들었다. 아주머니가 나를 쫓아오는 동안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다. 이상했지만 더 얽히고 싶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아주머니는 역 쪽으로 돌아갔다. 나도 잠시 편의점에 머뭇거리다가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자려는데 옷을 벗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옷 뒤에 긴 머리카락이 잔뜩 붙어 있었던 거다. 언뜻 봐도 열 오른 조끼들 만큼 많았다. 나는 혼자 살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 붙을 일은 없었고 직장에도 머리를 기르는 사람은 없다. 내 머리카락도 아니었다. 기분이 나빠 옷을 버리고 샤워를 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오는 쓰레기차에 그 옷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주머니는 그 여자가 그대로 걸어나갔다고 했지만 혹시 내 뒤에 다시 붙어 우리 집까지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다. 9번째 이야기, 기숙사 괴담. 아래 규칙은 생활의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숙사 사생회장이나 기숙사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절대적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며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합니다. 유출될 경우 규칙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학교 총무부의 결재를 받지 않았으나 학생 생활에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따르십시오.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는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설령 룸메이트가 키를 잃어버렸다며 들어오게 해달라고 해도 무시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은 사생회도 순찰을 돌지 않습니다. 밤에 깼을 때 핸드폰이나 시계가 없으면 5분 정도 기다린 후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로비에 있는 릴리스라는 이름의 여성을 절대 방에 초대하지 마십시오. 그녀를 발견하면 즉시 사생회장에게 알리십시오. 66호실과 13호실은 공실이며 잠겨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문이 열려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즉시 사생회장에게 알리십시오. 외부 문은 통금 이후에 잠깁니다. 방 안에 있는 학생을 육안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출입하십시오. 기숙사 밖에 누군가 서 있을 때 문을 열어줄 수 있으나 구두로 초대하지 마십시오. 들어오세요라는 말을 유도할 경우 즉시 문을 닫고 사생회장에게 알리십시오. 방을 비웠다 돌아왔을 때 물품이 흐트러진 경우 무시하십시오. 밤에 들리는 비명소리나 울음소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규칙을 따랐다면 무시하십시오. 분신사바,
교령회, 위자보드는 금지입니다. 최근 이를 시도한 사람의 유해를 수습 중입니다. 약물 및 주류 반입을 금지합니다. 판단력 상실 시 규칙 위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는 늑대가 없습니다. 목격 시 사생회장에게 보고하십시오. 기숙사 파티에서 청일점이 되었을 경우 빠르게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그늘진 사람을 목격할 경우 무시하십시오. 관심을 보이면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 2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에 멈출 경우 문을 닫고 올라가십시오. 룸메이트가 24시간 이상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생회에 즉시 보고하십시오. 오후 6시 이후 지하 1층에서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을 금합니다. 학생이 아닌 존재가 영화를 관람한 사례가 있습니다. 데자뷰를 느끼거나 같은 학생이 연달아 2번 지나갈 경우 즉시 사생회에 보고하십시오. 흰 로브를 입고 횃불과 피 묻은 단검을 든 사람을 만나면 즉시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십시오. 교내 자경단은 학교의 위신을 최우선으로 하며 학생의 안전은 후순위입니다. 나 2학년인데 이번에 겨우 기숙사에 들어왔어. 원래 쉐어하우스에서 살다가 룸메이트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급하게 옮겼거든. 읽고 나니 전에 여기 살던 애가 방을 급하게 비운 게 이 규칙 때문이었을까 싶어 불안해. 첫 주는 개강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몰랐는데 지금은 이게 장난인지 진짠지 헷갈려. 룸메이트도 생활수칙을 본 적 없다고 하더라고. 어제는 방에서 핸드폰이 사라졌어. 변기만 빼고 다 뒤집어 봤는데 없던 폰이 어느새 베개 위에 놓여 있었어. 침대를 제일 먼저 확인했었는데도 말이야. 괜히 의심만 커질까봐 조용히 넘어갔어.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 룸메이트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완전 인싸 같은데 정작 룸메를 본 적은 없거든. 다만 어제 새벽에 노크 소리와 함께 문 좀 열어줘라는 소리가 들렸어. 시계를 보니 2시 57분이더라고. 급하게 문을 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 시계가 5분 늦었다는 걸 깨달았어. 규칙이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도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